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에 크고 작은 이슈가 있음에도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요.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포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는 시장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들도 어떤 움직임이 나왔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을 조금 바라볼까요?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매크로 지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크립토커런시 마켓 스테이트 비주얼리제이션 해가지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YTD 한번 가져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1년 기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그때 대비해서 지금 가격 변동이 얼만큼 있었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작년 3월 대비해서 약 2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43% 정도가 되고요. XRP가 좀 많이 선방을 했죠. XRP 같은 경우 약 276% 가격이 좀 상승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ADA 12%, 도지코인 한 4% 정도 상승을 하였고, 솔라나 코인은 마이너스 한 26% 정도 하락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의 큰 흐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장 좀 제일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는 그래도 좀 자금력이 좀 많이 좀 몰리고 있다. 이런 것은 좀 꾸준히 성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 좀 하락분이 많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가격 상승이 작년에는 되게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이런 민코인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코인,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리브라 코인을 통해 가지고 되게 이렇게 수심을 많이 꺾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좀 가격 하락이 깊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상승을 하였는데 올해 하락폭이 되게 깊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우려가 되게 투심이 많이 꺾였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이더리움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바이비트 거래소에 좀 문제였긴 하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투심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XRP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뉴스가 있었죠. 과거 보시면은 뭐 이런 RL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도 있고, 뭐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산 코인으로 분류되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 또는 뭐 ISO 2002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가격 견인을 하였지 않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충분히 시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항방에서 좀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이 ETF의 유입 유출 현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이제 출시된 비트코인 ETF의 유입 유출 현황인데요. 작년 보시면은 이제 3월까지 좀 순유입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유입과 유출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행보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이제 여기서 노란색 선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도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4년 11월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미국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유입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제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는 순유입이 되다가 순유출로 좀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뭐 지금 최근에는 좀 이게 반등을 하면서 순유입으로 지속돼서 단기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게 IBIT, 이제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FBTC, 이제 피델리티, 그리고 GBTC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운용사들의 이제 보유 현황들도 좀 체크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 ETF 현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사실 많이 하락하여 가지고 대부분의 좀 투자자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ETF도 이제 뭐 작년에는 처음에 순유출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던 신탁 상품에서 순유출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가격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11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하였고, 특히 이제 2월 달에 있었던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로는 계속 순유출이 지속되면서 좀 투심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 거의 4,000K, 4,000달러이지 않습니까? 4,000달러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 2,000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요인이 사실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비들 펀드입니다. 이제 비들 펀드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당 이제 1달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를 좀 하기는 어렵고 전문 투자자 그리고 금융 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같은 개인들은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들 펀드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17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17억 달러가 되는데 이더리움을 활용한 것이 한 15억 달러이고, 그다음에 아발란체, 앱토스,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나머지 한 2억 달러 정도를 조금씩 분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들 펀드는 이제 RWA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전통 금융기관들은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수요들은 계속 커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울 것이고, 그다음에 RWA 시장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크니제이션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들 보시면 작년 24년 1월부터 뭐 지금 25년 3월까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또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비들 펀드가 또 상승하는 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현물 ETF 스테이킹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SEC가 검토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팩트를 업그레이드 4월에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더리움 ETF 옵션에 대한 것도 이제 SEC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ETF 현물 상품 먼저 나오고 옵션 상품이 나왔고요. 옵션 상품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통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롱 포지션이든 풋 포지션이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옵션 투자 상품이 나오면 되게 접근하기 용이해져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옵션 상품도 출시가 된다라면 이더리움 자체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 많이들 불안해하실 텐데,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제 펀드를 살펴보자면 이더리움 쪽에 관한 수요가 계속 포착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쭉 저희에게 또 언급해 주셨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기관 쪽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또 다양한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ETF와 금융기관 또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움직임까지 잘 살펴봐야 돼서, 사실은 이전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면에서는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게 있을까요? 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M2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준비해서 만들어 온 차트인데요. 위에가 비트코인 가격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래가 이제 글로벌 M2입니다. 글로벌 M2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6경원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간색 줄 같은 세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이고요. 반감기가 2012년, 16년, 20년, 24년에 있었고, 반감기 앞선 이전에서 이제 글로벌 M2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상승을 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유사하게 각 사이클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미난 점은 이제 글로벌 M2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보다 약 한 10주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 분석가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고점을 나타낸 그 수직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글로벌 M2가 약간 단기 고점을 찍었던 포인트는 그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2012년 앞서서도 그랬고, 2012년 반감기 이후에도 약간의 고점이 이제 비트코인 고점보다는 앞서 있었습니다. 2016년 이후 17년 당시에도 이제 고점이 약간 앞에 있었고, 2021년 당시에도 이제 이런 단기 고점, M2의 단기 고점은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M2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은 선행할 수 있다, 선행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약 94%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제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M2가 지난 1월부터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상승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한 2, 3개월 후행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한 4월 또는 3월 말부터 이렇게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결국 유동성에
그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결국 금리이거든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제 유동성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최근 3월 FOMC가 있었습니다. 3월 FOMC가 이제 12월 FOMC에 있었던 점도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3월 FOMC에서는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것은 좀 만장일치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금리 인하는 한 2차례, 그래서 50bp 정도를 인하할 것이고 중립 금리는 한 3% 정도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코어 PC이죠. 이제 인플레 전망치 같은 경우는 2.8% 정도로 전망을 했고요. 작년 12월 대비해서 작년 12월이 2.5%였는데 대비 좀 상향이 되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더 있다라는 것을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1.7% 작년 대비해서 약간 하향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좀 좋은 뉴스였습니다. 이제 깜짝 뉴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월부터 이제 양적 긴축 부분인데 이제 국채를 월간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QT에 대한 종료 기대감이 좀 많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결국에 또 양적 완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이제 FOMC 이후에 좀 반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2025년, 27년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전망은 약간 내려갔지만은 2026년에는 인하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관관계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동결했을 때는 그 다양한 반응들이 있긴 했었지만 인하 자체는 뭐 암호화폐를 비롯한 이런 금융자산, 특히나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투자 시장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매크로 지표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크로 지표도 중요하지만 또 가상자산 시장의 데이터라든지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한 가지 지표에만 또 매몰돼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보는 게 또 전략 잡을 때 조금 더 공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지표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다른 지표들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표를 다양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뭐 온체인 데이터도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매크로 지표들도 있고 또 이런 시장 현황을 좀 볼 수 있는 게 결국 가상자산 시가총액 현황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위에는 토탈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는 토탈 2, 이제 세 번째는 토탈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탈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전체의 시가총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토탈 2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시가총액, 그리고 토탈 3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외한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토탈 3 같은 경우가 조금은 더 알트코인에 짙다, 알트코인의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토탈이 먼저 선행을 하고 토탈 2 그리고 토탈 3가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같은 경우가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빨간 선을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가로선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난 사이클의 고점입니다. 지난 사이클의 고점이고 이게 약간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이런 중장기 상승 추세선의 상단을 터치하고 이후에 좀 하락을 하였는데, 이런 노란색 선에 보시면은 지지를 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조금 더 단기 추세선을 뭐 이렇게 뚫고 나갈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토탈 2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보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탈과 조금은 다른 것은 이 장기, 중장기 추세선에서 이 상단을 터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좀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좀 반영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 또한 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지만은요, 이것도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이더리움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탈 3입니다. 토탈 3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거의 알트코인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뭐 토탈 2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탈 2 자체가 이런 상단을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탈 3 또한 이런 중장기 상승 추세를 뭐 터치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약간의 반등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조금은 더 알트코인 시가총액에 더 그 경향성이 깃든 아더스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사실 알트코인을 좀 더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많이 하시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춰서 이 아더스를 지켜보는 것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보통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제 도미넌스가 그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도미넌스라는 것은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배력
잠재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한 20% 차지하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의 도미넌스가 2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과거 사이클을 보았을 때 뭐 한 70% 또는 60%의 고점을 찍고 30 또는 40%까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하락하는 시기에 알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같이 시가총액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아더스는 거의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데이터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할 때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급격히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크립토 윈터가 찾아오면서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2022년 후반부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이죠. 이게 결국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도미넌스 그리고 아더스의 뭐 근거에서 또는 알트코인의 퍼포먼스의 근거에서 나온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상위 100개의 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제 90일, 과거 90일 동안 퍼포먼스가 좋았다 또는 안 좋았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75개 이상이 퍼포먼스가 좋았다, 수익률이 좋았다 하는 경우 75점을 나타내고요. 만약에 그 알트코인이 25개였다 하면 25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5점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약간 비트코인이 성과가 좋았던 시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즌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알트코인이 성과가 좋았을 때 75점보다 높았을 때는 알트코인으로 시즌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보시면은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19점인데요. 이제 100점 만점에 19점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하였지만은 알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시즌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다양한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또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온체인 지표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주식 시장과는 좀 다른 부분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 심리를 알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도 이쯤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굴 난이도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좀 더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또 MVRB도 네, 한번 좀 그것도 살펴보시면 한번 좋을 것 보겠습니다. 같아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MVRB가 이제 마켓 밸류,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뭐 지난해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제 마켓 밸류는 시장 가치 그리고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그냥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입한 원가 대비해서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게 1이면 이제 그냥 가격이 같다라고 볼 수 있고 1보다 높으면은 수익을 보고 있고 1보다 마이너스이면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1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하기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마찬가지, 2015년, 2019년, 2023년 그랬었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도 저점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을 동그라미를 친 것이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MVRB 비율의 고점을 동그라미 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시면은 이 3.7을 넘었을 경우 이제 고점인 경향이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이제 좀 해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올랐을 때 피크로 올랐을 때 한 2.5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한 3.7 가까워질 때 그때는 이제 고점으로 좀 판단하고 적당히 매도를 하면서 나오는 플랜을 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00주 이동평균선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도 뭐 결국에 비트코인 반감기 4년이지 않습니까? 4년이면은 한 205주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이런 시장의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나눠져 있는데 붉은색으로 갈수록 이제 비트코인 200주 이평선과 괴리가 있는 점, 그리고 파란색일수록 가까운 점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200주 이평선보다 이제 가격이 아래에 있었을 때가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되는데 이때 는 좀 매수하기 좋았던 시즌이었다 볼 수 있고 이런 빨간 색깔 그리고 특히 노란 색깔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과 200주 이평선이 한 10% 이상 괴리가 있었을 때는 좀 매도하기 좋은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과정은 저희는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즌은 좀 종료되지 않았다. 이견을 여기서도 좀 유추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뭐 다양한 분석가들에 서 나온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제 노란색 선이 이제 111일 이동 평균선, 초록색 선이 350일 이동 평균선 곱하기 2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과거 데이터를 뭐 분석해 보았을 때 노란색 선이 주로 이제 초록색 선 밑에 있었는데 노란색 선이 초록색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골든 크로스 되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 골든 크로스가 되었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좀 고점인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2013년, 14년, 그리고 18년, 그리고 21년에 그 데이터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우리는 정상 흐름 범위에 있다. 그래서 이게 골든 크로스 되는 경향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가상자산 공포와 탐욕 지수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금 여전히 공포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극도의 공포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뭐 3월 초 그리고 2월 말 정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되게 극도로 강경하게 나가면서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와 탐욕 지수는 시장의 뭐 분위기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한 85K 이제 85,000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11월에도 같은 85,000달러였습니다. 그때는 익스트림 그리드였습니다. 극도의 탐욕이었고 지금은 같은 가격인데 이제 공포의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건전한 조정 그리고 건전한 손바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좀 건전하게 손바뀜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가격의 상승을 좀 견인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블록 채굴 난이도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뭐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올라갈수록 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뭐 생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좀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 원가가 또 올라가는 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비트코인 블록 채굴 난이도 가 2025년 2월에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도 좀 지켜보시면 중장기적인 우상향 나타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뭐 좀 원가 개념으로선 접근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근데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지나오면서 예전 대비해서는 그 영향도가 좀 미비하다라는 의견도 시장에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것이 당초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10분당 한 50개 정도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25개, 그다음 또 줄어서 12.5개에서 지금은 3.125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채굴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시장 영향이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사실 이 데이터만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원 오브 댐으로서 하나로 지표로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면서 이게 너무 떨어지진 않는지 이런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채굴 난이도를 이제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들이랑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지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이 종료되었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즌이 종료되었냐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불장이 끝났나, 우리가 피크에 왔냐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0개의 지표를 모아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코인글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인데요. 보시면은 불마켓 픽 인디케이터스 해가지고 셀 앳 더 탑 이제 그래서 고점에서 팔자 우리의 이런 30개의 지표를 살펴보면서 고점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ETF에 대한 유입 유출 영향 또는 MVRB 뭐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도 있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30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면은 되게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데이터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이제 고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0개 중에 지금 0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아마 이게 3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다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좀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시즌은 종료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시장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네.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불마켓 이제 피크 인디케이터까지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내용들 지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